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노숙자가 하나 죽었다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가 10% 떨어졌다면 비극적 소식이 됩니다. 사람이 한 명 죽는 것은 아무런 뉴스가 되지 않지만 주가가 10% 떨어지면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마치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거리의 사제라 불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자신을 아련했던 일반 신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교황이 8월 14일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교황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황에게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30일 넘게 6kg이 넘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도보순례를 한 두 아버지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희망을 잃은 이들이 교황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는 정운주 사회팀장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교황을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월호 유가족들 도보순례 하는데 계속 주말에도 다녀오시고 오늘 오전에 올라오신 거죠? 네, 그래서 옷차림이 네, 화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등산 양말에 운동화를 신고 네, 계십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며칠째 같이 걷고 계신 거죠? 네, 두 아버지께서 걸으신 지는 이제 35일째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만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해서 제가 걸은 날수는 한 20일, 20일이 좀 넘지 않을까 싶네요. 도보순례 하는 와중에도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국회 쪽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녹화 그렇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온 세월호 특별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 새누리당과 합의한 거 내용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한 것 같던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결론이 아직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 결론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현재 상황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좀 설명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고 하고요. 어제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제 박영선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은 밝혔고,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좀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도 보니까 특검 추천권 이거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당이 2명 그리고 야당이 2 이렇게 들어가서 2대2로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당에는 몫을 하나만 주고 야당이 3을 가져와서 유가족들과 일부 나누겠다 뭐 이런 게 수정안으로 제시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뭐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안일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상설특검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그 상설특검법에는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에서 이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국회가 4명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국회 4명의 몫은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추천을 2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 쪽 인물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친정부, 친여 인사들이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까지의 유가족들이나 시민사회의 문제점 지적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친여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에 친야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제안이 2대2, 국회의 몫인 2대2가 아니라 3대1로 가자라는 제안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수정안을 받을 의사가 없어 보이고, 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사 야당 의원들이 이제 재협상 하겠다라고 의사를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완강하게 버티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협상 테이블이라는 게 늘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 아무리 의견을 제시해도 다른 쪽에서 받지 않으면, 특히 강한 쪽이 더 받지 않는다면 굉장히 협상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야당하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상이 더 난항을 겪고 있는 거죠. 세월호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이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 생각하기에 수사권, 기소권 이런 단어들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유가족들이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가져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새정년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합의해 왔길래 유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지. 그 진상조사위라는 게 있고 특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특별검사, 특검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이 한 번도 이렇게 제안한 적이 없는 법률이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면 이제 0416 특별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안에는 진상조사위만 있어요. 진상조사위라는 건 그 이름 그대로처럼 진상을 조사하는 위원회인 거죠. 세월호 사고가 도대체 왜 발생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사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왜 아무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까지도 다 포함하는 진상조사를 유가족들은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자료들은 사실은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이 정부가 이것을 내어놓지 않을 때 혹은 조사에 와라 이렇게 불렀을 때 응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조사에 불응할 때 공무원들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수사권인 거죠. 우리가 검찰에서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달라는 거죠. 그렇죠. 네. 경찰이나 검찰처럼 부르면 가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그 권한이 수사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렇게 수사를 했을 때 불법 어떤 행위들이 밝혀내면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 만약에 그냥 고발하는 걸로 끝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또 검찰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소가 안 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검찰만이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소할 수 있는 권한, 이 사람이 분명히 책임자이고 이 사람이 분명히 불법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 그게 기소권이거든요. 그것이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다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유가족들의 이제 애초의 바람이었죠. 그 요구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과거에 이제 과거사위원회나 군의무사특별위원회 이런 비슷한 진상조사위원회들한테 이제 수사권이라든지 기소권이 없으면서 겪었던 어려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요. 하지만 그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국은 진상 규명되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사건이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면, 바꿀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첫 번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인 거죠. 그러면 여야가 합의한 건 사실 진상조사위 부분보다는 특검인데, 특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뭐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 때 내곡동 특검이라든지 뭐 기업체를 놓고서는 산성 비자금 특검 이런 11차례의 특검이 있었다고 기사에 쓰셨더라고요. 그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봐도 특검이 과연 뭔가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는 역할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진상규명위에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나 뭐 형법체계를 뒤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기존에 갖고 있었던 특검, 특별검사 제도를 활용을 하자. 이게 이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제안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세월호 사건에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특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여러 차례 참 문제점이 드러났으니까 그 드러난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또 역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이 특검이 사실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냐면 여러 가지 어떤 구조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예로 첫 번째를 들자면 너무 수사기간이 짧죠.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특검법도 짧으면 90일, 길면 120일 정도로 지금 예측되고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120일을 2번 하겠다. 그래서 240일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법률대로라면 90일이에요. 90일 동안 이 세월호라는 엄청난 사건을 다 파헤칠 수 있느냐,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유가족들이 주장하기로는 2년인가요? 네, 2년이죠. 그러니까 이 90일과 2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특검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수사라는 것은 진실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고 처벌해야 하는 사람만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수사라는 게 굉장히 좁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사를 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때도 있지만 진실을 밝히는 최고의 도구를 수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궁금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그 7시간 당일날 7시간 동안 어디를 가 있었나, 이거는 특검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할 수 그렇죠. 없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네, 그 조사를 알아볼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궁금한 점들을 밝혀내다 보면 퍼즐이 맞추듯이 그날의 진실들이 밝혀지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적을 한다면 특검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리고 그 추천하는 구성원들도 친여 혹은 친정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특검이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다고 평을 받고 있는 특검을 떠올려보면 그 특검이 누구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를 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특검이 바로 특검보도 뽑고 수사기관도 뽑고 모든 것을 다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특검을 뽑느냐는 것인데 청와대까지 수사를 해야 하는, 조사를 해야 하는 이런 세월호 어떤 사건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친여의 인사들이 주로 추천하는 후보자들을 중에서 뽑는다면 정말로 진실을 제대로 캐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이제 유가족들의 의문인 거죠.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지금 좀 걱정되는 상황이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그리고 뭐 야당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계속 단식 농성하고 계시는 유민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29일째 단식 중이시던데 네네. 좀 상황은 어떤가요, 유가족? 죽음이 두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현재 지금 허리도 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구부리면 이제 이 갈비뼈가 장기를 찌르고 이렇게 뒤로 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잇몸에서는 이미 피가 나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칫솔질이나 이런 거 전혀 못 하고 있는 굉장히 극한의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가수 김장훈 씨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영화인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는 뭐 류승환 씨나 이런 분들이 동조 단식에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지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죠. 15일에는 대규모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에서 10만 명을 모으는 그런 촛불 집회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걸 어루만져줄 수 있는 대상으로 8월 14일에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기대 심리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던데 유가족하고 교황하고 면담도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 교황이 와서 14일 날 와서 15일 날 이제 대전에서 첫 번째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예요. 여기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는 제의를 갈아입는 그 방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간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몇 분 정도 만나실 수 있는 네, 건지. 몇 분에 만날 수 있지, 몇 시에 만날지 이런 건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이 미사 자체는 이제 오전 10시에 열리게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한겨레 21에서 동행 취재를 계속했던 옹기 아버님하고 승현이 아버님 두 분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시기를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 유가족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기대감, 어떤 하나의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은 거리의 사제라고 불리는 교황이기 때문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교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특히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리의 사제로 특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우호적이셨고 그들 옆에서 평생을 살았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아니면 우리 강정마을이나 혹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혹은 이 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 정부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이 교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가 전 세계적으로 전해짐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정부를 움직이는 어떤 돌파구,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같이 도보 순례하시는 그 승현이랑 옹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6kg이 되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십자가를 교황한테 좀 전해드리고 싶다 이런 소망을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네네. 어떨 것 같아요? 그 십자가를 800kg를 이제 들고 걸으신 건데 그 십자가가 아이들의 어떤 염원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죠. 아무도 이 세월호 사건에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두 아버지가 이 십자가라도 지겠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의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교황에게 드리면서 전달을 하면서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진상이 규명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교황이 온다고 하면서 여러 뭐 교통 통제라든지 교황이 미사나 뭐 시복식을 집전하는 공간에 대해서 통제가 이루어질 텐데 하필이면 또 광화문에서 그 시복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단식 농성 중인 분들이 농성장에 철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날 이제 한 50만 명 정도 모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광화문에요? 네, 광화문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다 통제가 되게 되고 그 중심가에 있는 이제 이 농성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현재는 지금 주최 측하고 유가족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최 측의 설명에 따르면 강제 철거는 없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50만 명이라는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혹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가족들하고 더 논의를 해보겠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은주 사회팀장님도 직접 대전에 미사에 취재하러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사 다녀오셔서 좀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셨는지 다음호를 통해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또 도보순례 다시 내려가시죠? 네, 이제 마지막 여정이어서요. 이제 14일 날까지 여정을 하고요. 또 14일 날에는 저희 도보순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려요. 대전에서 열리죠? 네, 대전 유성성당에서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정말 자발적인 어떤 문화예술인들이 모이고 또 그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축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도 같이 취재를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러면 다음 주에도 그 관련된 자세한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교는 세상에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핏빛 사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800여 명이 숨졌고 48만여 명이 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엔 한국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위해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의 땅을 파헤치기 위해 불도저를 수출하고 팔레스타인 아이들을 요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 아이언돔이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국가 가운데 한국은 3위입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의 표지 제목은 한국 기업의 피 묻은 돈,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라입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